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 12번 프린트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번 12번 프린트를 통해서 긴 시간 동안 중국 근세사에 대해 공부를 했죠. 이 중국 근세사 첫 번째 파트를 공부했는데, 이게 시대로 따지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네,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19개 분열기가 시작이 되고 송나라, 거란족의 요나라, 탕구투족의 서하, 여진족의 금나라가 공존하던 시대에서 이 징기즈칸의 후에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모두를 먹어치우는 이 시기까지 5대 10국부터 남송이 멸망해가는 시기까지를 다룬 게 근세사 첫 번째 파트였고, 우리는 11번 프린트에서는 이 첫 번째 근세사 파트를 전통 한족인, 농경민족 한족인 송나라의 입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 살펴봤고요. 이 12번 프린트에서는 이제 유목민족들,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탕구투족의 서하, 그리고 몽골의 원나라 입장에서 이 근세사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하느냐? 이 부분은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매년 특집 문제로 나오는 부분인데 바로 동서교류 파트입니다. 이 동서교류 파트 되게 킬러 문항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오늘 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여기는 결국에 중국과 당시 이제 이 서역 지방이 교역을 하던 길이 크게 세 가지였어요. 여기 보면 표가 나오죠. 여기 위엔 지도가 나오고 여기에 표가 나오는데, 크게 초원길, 비단길, 이 비단길로는 다른 말로 사막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닷길, 이렇게 초원, 비단, 바닷길, 이 세 가지의 루트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길에서 이 세 가지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이 각각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교류했느냐, 각각의 길에서 어떠한 문화가 왔다 갔다 했느냐, 이 교역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사실 여기는 되게 모르면 틀려 라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암기가 필요한 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정말 킬러 오브 킬러 영역이에요. 자, 지도를 먼저 보시면 초원길은 말 그대로 유목민족들이 사는 북방 초원, 그 유목민족들의 주 무대인 북방 초원에 뚫려 있는 길이 바로 초원길이에요. 여기 지도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쪽 부분 있죠? 이 북방의 초원, 여기가 바로 초원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여기가 전한시기 무제가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장건을 서역에 동맹국을 얻기 위해 대월지로 파견을 했죠. 장건이 비록 대월지와 동맹을 맺는 거에는 실패했지만 이 장건이 서역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뚫렸던 중국이 비단을 거래하는 길로 쓰였던 실크로드, 비단길이 여기 가운데에 이 갈색 표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당나라 시절 현종 때 절도사가 설치되고 양귀비가 빠지고 절도사가 설치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당시 비단길의 소유권을 놓고서 이 동방무역의 핵심인 비단길의 관리권, 소유권을 두고 이슬람 왕조인 아바스 왕조와 한판 승부, 탈라스 전투를 벌이게 되고 거기서 그거 빼앗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육로로의 교역이 어려우니까 바다를 통해 교역을 하게 되면서 이 탈라스 전투 이후에 바닷길이 본격적으로 개척됩니다. 바다로 나가는 길, 이렇게 유목민족들이 썼던 북방의 초원길, 그리고 전한시기 이후부터 개척된 비단이 거래된 비단길, 그 다음 당나라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용된 바닷길, 이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용된 건 여기 초원길이에요. 초원길이 역사적으로 최초로 이용됩니다. 이 초원길에서는 원래부터 이제 까마득한 예전부터 유목민족들이 이 초원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고요. 애초에 유목민족들이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한 곳에 정착하는 농경민족보다 훨씬 넓어요. 그리고 이 초원길을 통해서 이 유목민족들의 기마술과 함께 그 당시 청동기 문화가 전파되는 루트가 됩니다. 청동기와 기마술이 전파되었어요. 당시에 이 초원길을 통해서 기마술을 그리고 청동기를 이 서쪽 지방으로 전파해준 애들이 누구냐? 바로 스키타이라는 민족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초원길은 누가 이용했다고요, 여러분들? 네, 주로 북방의 초원지대,
유목민족들이 이용했고요. 이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이용한 초원길이 이 세 개의 길 중에 최초로 이용된 길입니다. 이 초원길을 통해서 청동기와 기마술이 전파되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 유목민족들이 초원길을 통해서 그들의 기마 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서역으로 전파해 준 겁니다.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들이 초원길을 통해서 당시에 스키타이라고 하는 까마득한 옛날에 있었던 이 스키타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기마술과 청동이 문화를 다른 대륙으로 전파해 준 겁니다. 그리고 스키타이 이후에는 흉노족이 등장해서 이 초원길을 주 무대로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중요한 거 나오죠. 우리 몽골족. 이 몽골 징기즈칸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4명의 아들에게 그 몽골 대제국을 쪼개주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 유럽을 주 무대로 활동했던 비운의 첫째 아들 주치가 물려받은, 그렇죠, 주치 울루스, 다른 말로는 킵차크 울루스, 기억나죠 여러분들? 주치 울루스, 킵차크 울루스. 여기서 굉장히 전설적인 장군이 나온다고 했죠. 바로 바투. 이 바투가 유럽으로 원정을 갈 때 이 주치 울루스, 킵차크 울루스의 위대한 장군 바투가 군대를 끌고 유럽으로 원정 갈 때 이 초원길을 통해서 유럽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동유럽, 헝가리, 러시아 무릎을 꿇었고요. 로마 그 교황이 보낸 군대조차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이거 힘으로 안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몽골의 칸을 우리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면 얘들이 좀 안 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전쟁을 막기 위해 몽골 칸을 개종시키기 위해 선교 사절단을 보내니 그게 바로 뭐예요? 카르피니 선교 사절단입니다. 당연히 몽골 칸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유목민족이 쓰는 길로 가야겠죠. 이 로마 교황이 보낸 카르피니는 초원길을 통해서 몽골의 칸을 만나러 갑니다. 이 카르피니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카르피니 어디서 어디로 온 거예요? 네, 서양.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교황의 명령을 받고서 동양 어디로? 몽골로 온 거죠. 그죠? 로마 교황이 몽골의 칸에게, 로마의 교황이 몽골의 칸에게 보내는 사절단입니다. 물론 몽골 칸을 개종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때 이 카르피니가 썼던 보고서가 유럽에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로 남아있어요. 유럽인들 시선으로 바라본 몽골의 모습인 거죠. 여기 나옵니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딴 거예요. 이 초원길에 대한 설명. 유라시아 초원지대를 가르는 교역로로 스키타인이 유라시아 대륙의 기마 문화와 청동기 문화,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전체, 이 초원길에서 이 북방에 있던 스키타이가 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다가 기마 문화와 청동기를 전파한 겁니다. 아까 제가 서역이라고만 이야기했나요? 잘못 말한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이 초원길을 이용해 동서 곳곳에 기마 문화와 청동기 문화를 전파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유목민족들이 이 길을 통해서 활동을 했고요. 몽골 제국의 주치 바투를 통해서 이 초원길을 통해서 유럽 원정을 단행했다. 그래서 바투와 카르피니 기억해두세요. 주치보단 얘네가 더 많이 나와. 자, 이게 초원길이고요. 그 다음 우리 비단길로 가보겠습니다. 비단길은 여러분 언제 개척됐죠? 그죠? 한나라, 정확히 말하면 전한 위대한 정복군주 무제 시기. 그때 이제 흉노를 견제해야겠다. 근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동맹이 필요하다. 대월치. 이 대월치와의 동맹. 그리고 당시 서역 지방에 하루에 천리를 가고 너무나 빨라서 하늘을 나르며 제비를 밟고 지나간다는 전설적인 마 한혈마. 이걸 이제 얻어보겠다고 서역으로 사신을 보내죠. 이때 간 게 누구예요? 대월지와의 동맹을 위해 서역에 파견된 장건. 이 장건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 비단길이 개척됩니다. 왜 비단길이라 부른다겠죠, 여러분들? 당시 장건이 대월지와의 동맹을 위해 서역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흉노에서 포로 생활도 하잖아. 그리고 이 모든 걸 관찰한 걸 기록을 남겼다고 했죠. 그게 뭐야? 분석한 게 뭐예요? 지금 흉노가 우리 한나라에게서 받아가는 세패, 그 한 고조 유방이 백등산에서 흉노의 묵특선우에게 개박살이 난 다음에 이제 매년마다 흉노에게 막대한 양의 공물을 보냈잖아. 이
한 나라로부터 얻어간 곡물 중에서 특히 비단 이런 걸 중심으로 한 나라의 곡물을 흉노가 서역에 팔아 넘기고 있다. 그러니까 중개무역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역로를 장악해야 한다. 흉노의 돈줄을 끊어버려야 한다. 우리가 서역과 직접 비단 교역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장건이 개척한 길로 이제 서역 지방으로 한 나라가 비단을 주로 거래합니다. 그래서 비단이 왔다 갔다 하는 길, 실크 로드 비단길이었어요. 이렇게 전한식이 무제가 서역에 보낸 장건에 의해 개척된 이 비단길은 언제? 당나라 때, 현종 때죠. 양귀비에게 빠진 남자 현종 때 절도사가 설치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질 때 여러분들 결국 이슬람 왕조인 아바스 왕조와 이 비단길의 소유권을 놓고서 한판 승부, 달라스 전투. 이때 결과가 뭐예요? 네, 아바스 왕조가 승리하고 당나라가 패배함으로써 비단길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로 가는 바닷길을 개척하게 되고 이게 당나라 때죠. 그래서 이 바닷길을 관리하기 위한 시박사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시박사는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청나라 때 사라집니다. 청나라에는 해관이 등장하면서 시박사가 사라지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제지술도 유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도 이거 자체는 후한 때 체륜이 만든 거지만 이 제지술이 유출이 되게 돼서 이 제지술 후한 때 체륜이 만든 제지술이 이 탈라스 전투 이후에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 탈라스 전투는 안사이난보다 이전이에요. 탈라스 전투에서도 깨지고 그다음에 안사이난 터지고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단길은 여러분들 주로 이제 교류된 내용이 뭐냐면은 또 이건 역사고요. 교류된 내용은 인도에서 정확히 말하면 인도의 쿠시잔 왕조로부터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소승 불교가 아니라 일반 민중들의 중생들의 구원을 강조하는 큰 수레 대승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됩니다. 정확히 언제죠? 네, 후한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후한시기 비단길을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다라고 하죠. 후한 때 비단길을 통해서 대승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 비단, 도자기, 칠기, 화약 같은 게 서역으로 전파가 되게 되죠. 여러분 종이를 제외한 나머지 3대 발명품 활판, 인쇄술, 나침반, 화약무기는 송나라 때 만들어지고 원나라 때 이 이슬람을 거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다 비단길을 통해 넘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비단길을 이용한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느냐? 바로 불교랑 관련이 있어요. 이 비단길을 통해서 후한 시기에 불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이 중국이 비단길을 통해서 인도로부터 불교를 전수받기도 하고 인도의 불법을 구하러 승려들이 떠나기도 합니다. 다 당시에 위진남북조 시대 시대에 이제 인도로 죄송합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 여러분 인도로 가서 불법을 가져온 승려가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법현이었어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이 좀 꼬였네요. 구마라숲 같은 경우는 원래 인도인이었어. 인도 구차국 사람이었다가 중국에 잡혀와서 인간 파파고 역할, 그 인도로 된 불경을 한자로 번역한 역할을 했던 게 위진남북조 구마라숲이고요. 법현은 더 나아가 직접 인도로 가서 불경의 원전을 구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인도로 건너간 사람이 법현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 당나라 때 이제 인도로 가서 직접 불법을 구하겠다. 이게 이제 구법승이라고 하는데 법현도 구법승이에요. 그 사람 당나라 때 사람이 누구야? 서유기의 모델이 되는 현장이죠. 현장이 이제 당나라 때 인도로 가서 불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때 썼던 책이 바로 뭐예요? 대당서역이라는 책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비단길은 후한 시기 인도로부터
불교가 들어오는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후한시기 비단길을 통해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고요.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법현이라는 승려가, 당나라에서는 현장이라는 승려가 직접 인도로 불법을 구하러 가게 돼요. 법현과 현장 모두 인도를 찾아간 구법승인데 시기가 다르죠. 법현은 위진남북조, 현장은 당나라. 특히 현장은 그가 보고 느낀 거를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 때 여러분 베네치아 상인이 왔었죠. 바로 마르코 폴로. 이 사람이 중국에 들어올 때, 방문할 때 썼던 길이 비단길이에요. 마르코 폴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나오는 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원나라로 들어올 때는 비단길을 통해 들어왔는데 자기 나라인 베네치아로 17년 만에 돌아갈 때, 출국할 때는 바닷길을 통해 갑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여기 또 교과서 문장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놨으니까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국 4대 발명품 정리해 볼까요? 제지술은 후한시기 개발되었다가 당나라 때, 그리고 나침반, 화약, 인쇄술, 얘들은 송나라 때 만들었다가 원나라 때 퍼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바닷길을 가봅시다. 바닷길은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전부터도 쓰였어요. 바닷길 자체는 바다로 통한 교류가 당연히 있죠. 네, 이제 기원전에는 인도양에서, 그리고 8세기에는 뭐 이슬람, 16세기에는 신앙로 개척 이후에 유럽 애들이 쓰기도 하는데 뭐 이건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이 바닷길을 썼다라는 건데 우리 중국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중국에서는 그 탈라스 전투 이후에 이 바닷길을 관리하기 위한 시박사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게 되죠. 당송, 원명 모두 시박사인데 청나라에서는 해관이 설치되면서 시박사가 폐지됩니다. 이 해관이 설치된 곳이 광저우예요. 그리고 청나라는 이 광저우 단 한 곳을 통해서만 서양과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광저우에서 서양과의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독점적 무역 상인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공행이라는 상인이야. 그러니까 청나라는, 다시 한번, 청나라는 광저우 한 곳을 통해서만 서양과 서역과 교역을 했고요. 관리들이 직접 이 무역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특정 상인들에게 너희들이 서양과의 무역을 관리해라. 관세도 받고 물건 팔고 너희가 서양과의 이 무역을 전담해라 그러고,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상인들이 광저우에서 서양과의 무역을 관리 및 전담하는데 그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독점적인 상인들 우리가 공행이라 그래요. 이게 서양 애들, 특히 영국 애들은 지금도 홍차가 없이 못 살거든. 그래서 당시 서양 애들이 중국 문화를 워낙에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차라면 환장하는, 도자기와 차에 환장했던 영국 애들이 광저우 한 곳에서 공행을 통해 하는 무역만으로는 영국에서 원하는 수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좀 우리 무역을 좀 더 확대하자라 그래서 당시에 영국에서 맥카트니 사절단이 와요. 바라는 건 뭐야? 우리 여러 개의 항구를 열어서 평등하게 무역을 합시다 했지만 청나라가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걸륭제 때 일이에요. 청나라 걸륭제 때 일이야. 걸륭제.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외부 문화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 전에 청나라는 여러분 해관을 그나마 광저우로 열어준 것도 봐주는 거야. 원래 청나라는 바다를 완전히 막았었어요. 천계령이라 그래서 모든 바다를 통제한 적이 있었어. 그러다가 이 천계령이 폐지가 된 거야. 1684년에. 그리고 천계령이 폐지가 되고서 해관을 통해 광저우 하나를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바닷길은 아까 말했듯이 누가 이용했다? 마르코 폴로가 베네치아로 귀국할 때.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에 입국할 때는 비단길, 자기 나라 베네치아로 돌아갈 때는 바닷길. 그리고 이슬람 상인이자 무역가였던 이븐 바투타, 이 사람이 중국을 방문할 때 바닷길을 쓰게 되고, 이 사람은 아시아, 아프리카, 이슬람 이 세 개의 대륙을 모두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게 이븐 바투타의 3대륙 주유기 라고 하는 책입니다. 3대륙 주유기, 여행기라고도 해요. 그리고 뒤에 배울 정화. 얘들아, 지금 공부하는 게 다 배운 내용이 아니야. 후배도 배울 거야. 맥카트니 거 먹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당시 명나라에
영락제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 이 영락제가 정화라고 하는 환관을 시켜서 어마어마한 대선단을 꾸려서 서양의 그 신앙도 개척보다도 거의 100년 가까이 한 7, 8천 년 정도 앞서서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원정단을 바다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조공질서의 확대. 얘들이 동남아시아랑 아프리카까지 가요. 가서 명나라의 위대함을 알리고 우리가 천하의 중심이니까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 이래가지고 조공질서를 확대할 목적으로 정화의 원정단이 파견됩니다. 그리고 이때 정화랑 함께 동남아시아에 간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동남아시아에 남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동남아시아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사는 중국인은 뭐라 그래? 화교라 그러죠. 동남아시아 지방에 화교들이 진출하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아까 말했던 맥카트니, 청나라와의 무역 확대를 원하던 영국의 맥카트니 사절단이 청나라를 방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공행만 가지고 무역을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공행 폐지를 요구해요. 이거 다른 말로 광동무역이라 그랬어. 이 제한적인 광저우왕에서 공행을 통해 하는 무역을 광동무역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폐지하는 걸 요구한 거야. 우리 여러 항구를 열어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청나라가 받아줘 안 받아들여줘? 안 받아들여줘요. 이거 안 받아들여줘.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게 뭐야? 아편 전쟁인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아편을 팔아서라도 나라 문 열겠다. 아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각각의 역사, 교류, 내용 누가 이용했는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